12척과 60조 원 이 숫자들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캐나다와 관련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 캐나다가 최근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중국은 그런 캐나다를 침투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의 전력은 턱없이 부족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결국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결단을 내려야 했고 어느 나라의 기술을 맡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강대국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도 참가 의사를 비추니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의 비웃음을 짓밟아버린 한국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캐나다 국방부 조달청에서 25년간 일해온 키미 윌리엄스입니다. 평생 군사장비 조달 업무만 해왔는데 인생 마지막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말 러시아와 중국 잠수함들이 우리 캐나다 영해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위협이 생긴 거죠. 우리가 가진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너무 오래됐고 절반은 정비 중이라 당장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결단을 내렸어요.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CPSP 프로젝트죠. 제가 이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됐어요. 25년 경력의 마지막 큰일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북극 바다에서 21일 이상 무보급으로 작전해야 하고 수심 300m 이상 잠수가 가능해야 했습니다. 완전 무음 상태로 작전할 수 있는 AIP 시스템도 필요했고요. 승조원은 10명 이하여야 했어요. 북극의 혹독한 환경에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했던 거죠. 세계 각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까지 쟁쟁한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청서를 검토하다 보니 한국도 들어있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의외였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고난이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도 전직 해군이라 이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녁 식사 때마다 이야기하곤 했는데 남편은 당연히 일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아니면 일본, 이 두 나라 중 하나는 확실하다는 분위기였죠. 한국에 대해서는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기술력은 나쁘지 않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제가 25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봐온 한국은 항상 뒤따라가는 입장이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최첨단 프로젝트에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부담감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큰 프로젝트인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이니까 개인적인 편견은 버리고 완전히 객관적으로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일본이 갑자기 포기 선언을 한 거예요. 28일 연속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본 기술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일본 대표단이 공식 브리핑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북극 환경에서 28일 연속 작전이 어렵다고요. 승조원도 70명 이상 필요해서 우리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의외였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면 독일이 확실하겠네 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린 분위기였죠. 프랑스도 좋은 기술 갖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될 거라고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의무적으로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다가 한국 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훑어보려고 했는데 숫자가 이상하더라고요. 28일 수중 작전 가능, 수심 400m, 승조원 48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게 맞나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일본도 못한다는 28일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냥 허풍이 아닐까 생각했죠. 25년 이 일하면서 과장된 제안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제안서들은 대충 조건에 맞춰서 쓴 느낌이었는데 한국 것은 구체적인 데이터가 가득했어요. 실제 테스트 결과라고 하면서 동해에서 25일 연속 자항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자료도 있었고요.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런 기술 있을 리 없다고, 아마 과장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 보고 있다고 하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25년간 숫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데이터들이 허풍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너무 구체적이고 세세했어요. 혹시나 해서 한국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받은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극지방 테스트 결과, AIP 시스템 성능 데이터, 자동화 시스템 설명까지 다 있었어요. 이게 진짜라면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앞선 기술인 거였습니다. 동료 하나가 제 책상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키미, 너 설마 한국 진지하게 보는 거야? 저는 그냥 모든 제안서를 공정하게 검토하는 거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25년간 잘못 생각해온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한국팀 브리핑을 듣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분석관으로서 의무니까 30분만 배정했어요. 솔직히 저도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온 김 부장이라는 분이 팀을 이끌고 왔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김 부장과 30대 엔지니어들이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자신감 있어 보였거든요. 브리핑이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자기네 회사 자랑부터 하는데 한국 팀은 바로 기술 설명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메탄올 리포머 방식 연료전지 AIP 시스템이라는 걸 소개했어요. 김 부장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기존 AIP는 수소를 미리 저장해서 쓰는 방식인데 한국 기술은 메탄올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소를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안전성도 훨씬 높고 효율도 좋다고 했습니다. 30분 예정이었는데 어느새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질문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술이 정말 28일 작전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실제로 동해에서 25일 연속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김 부장이 승조원 48명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최소 인원으로 운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은 70명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말이죠. 브리핑 중간에 동료가 옆에서 속삭였어요. 키미, 너 이거 진지하게 믿는 거야? 저는 일단 들어보자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허풍이라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거든요. 한국 팀이 보여준 자료 중에는 극지방 실전 테스트 결과도 있었어요. 그린란드 근처에서 실제로 테스트했다는 거였습니다. 빙하 밑에서도 정상 작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는 허풍으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 부장의 자신감이었어요. 질문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변하더라고요.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검증이 끝났다는 거예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한국이 저렇게 자신있게 나올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말만 잘하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남편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시아 쪽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결국 부산으로 현장 실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상사는 시간 낭비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 있냐는 거였죠.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25년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인데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분석관으로서 책임감도 있었고요. 혹시나 해서 가보는 거라고 설득해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실물 KSS 잠수함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25년간 서류로만 봤던 군사장비를 직접 보는 첫 경험이었어요. 김 부장이 직접 안내해줬습니다. 잠수함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또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좁고 답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무원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1인 침실이 따로 있고 개인 화장실도 있더라고요. 김 부장이 설명하길 장기 작전에서는 승무원 심리 상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환경을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IP 시스템을 직접 봤어요. 가동 중인 상태였는데 정말 조용했습니다. 소음 측정기로 재보니 0.2데시벨이더라고요. 거의 바다 자연음 수준이었어요. 이런 무음 상태로 28일 작전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4시간 실황에 테스트에도 참여했어요.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잠수함 성능을 확인해 보는 거였습니다. 산소 농도, 전력 상태, 이산화탄소 수치 모든 게 안정적이었어요. 정말 28일 작전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도중에 김 부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 잠수함은 사람 중심으로 설계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도 많이 되어 있고 승무원 수도 적게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내가 완전히 틀렸어. 이건 진짜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제가 25년간 이런 식으로 흥분한 적이 없었거든요. 동료들한테도 보고했는데 반응이 미묘했어요. 정말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혹시 한국에서 먼 로비 받은 거 아니냐고 농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허풍이 아니라 진짜 기술이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와서 본격적인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만 승부를 보자는 생각이었어요. 25년 경력으로 이런 보고서는 수없이 써봤지만 이번엔 정말 신중했습니다. 국가 운명이 걸린 일이니까요. 혹시라도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밤낮으로 검토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은 한국 28일, 일본 7일이었어요. 잠수 깊이도 한국 400m, 독일 250m였고요. 승조원 수는 한국 48명, 독일 65명이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같은 잠수함인데 이렇게 성능 차이가 클 수 있나 싶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생활 환경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두세 명이 한 방을 쓰는데 한국은 1인 개인실을 제공했습니다. 장기 작전에서 승무원 스트레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28일 동안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면 개인 공간이 필수거든요. 좁은 공간에서 오래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돌렸더니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키미, 너 한국에서 뭔 로비 받았냐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의심받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서운했습니다. 제가 언제 사적인 감정으로 일한 적이 있나요? 평생 숫자와 데이터만 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말이에요. 상사도 곤란해했어요.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거였죠. 나토 동맹국들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하면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어요. 기술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분석관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키미가 요즘 이상하다. 한국에 완전히 빠진 것 같다는 이야기였죠. 정말 속상했습니다. 제가 25년간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데이터만 보고 판단하는 게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편파적이라고 하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남편도 걱정했어요. 너무 한국 편을 들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안전하게 독일이나 프랑스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분석관으로서 양심이 있었습니다. 틀린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하러 25년 동안 이 일을 했겠어요? 그날 밤 혼자 고민했어요. 내가 미쳤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편견에 눈이 멀었나 하고 말이죠. 데이터는 명확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서 온 세상과 싸우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양심은 분명했어요. 마침내 결심했어요. 25년 경력의 마지막 프로젝트에서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령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제 양심에 따라 한국을 추천하기로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최종 검증을 위해 72시간 실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이 참여했어요. 무보급, 무통신 상태에서 극한 환경을 재현하는 테스트였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 테스트 결과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죠. 제 25년 경력도 여기서 판가름 날 상황이었어요. 테스트 조건은 까다로웠습니다. 침수 상황, 화재 발생, 전력장애, 적추적 상황까지 모든 비상사태를 가정했어요. 승무원들의 심리 상태와 체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실제 북극 작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한 거였어요. 정말 혹독한 테스트였죠. 첫날부터 차이가 났어요. 독일 팀은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프랑스도 비슷했어요. 2일째부터 승무원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공간이 부족하니까 짜증도 늘어나고요.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28일을 버티겠어요. 반면 한국팀은 여유로웠어요. 개인 공간이 보장되니까 승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았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작업량도 적었고요. 정말 차이가 확연했어요. 같은 조건인데도 한국 승무원들은 마치 평상시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이게 바로 기술 철학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36시간 지점에서 독일이 먼저 포기했습니다. 승무원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었다는 거였어요. 프랑스도 30시간 만에 중단했습니다. 전력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28일 작전은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한국은 끝까지 버텼어요. 72시간 내내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승무원들도 컨디션이 양호했고요. 침수 테스트, 화재 대응, 적 회피 기동 모든 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정도면 28일은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과 차원이 달랐거든요. 테스트를 지켜본 해군 제독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 같다고요. 한국 잠수함은 승무원들이 28일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거였어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동료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정치적 부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나토 동맹국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였죠.
하지만 성능 차이가 너무 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성능이 생존이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라도 성능이 떨어지면 우리 군인들이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을 질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우리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어요? 테스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25년간 이런 명확한 결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이 단순히 조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기술을 보여준 거였어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이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토 동맹국 선택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죠. 총리실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정말 부담스러웠죠. 25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상사가 저를 불러서 말했어요. 키미, 내 분석은 훌륭하지만 정치적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요. 한국을 선택하면 독일, 프랑스와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였죠. 정말 고민됐습니다. 분석관으로서 객관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고려까지 해야 한다니 참 복잡했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차선책으로 독일을 선택하자는 거였죠. 성능은 좀 떨어져도 정치적으로 안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25년 함께 일한 사람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키미, 너무 위험한 선택하지 말라고 했죠. 그들 나름대로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양심이 있었거든요. 데이터가 명확한데 정치적 이유로 차선을 선택한다면 제 25년 경력이 무슨 의미겠어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분석할 필요도 없었죠. 로봇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제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마침 한국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왔어요. 모든 기술 문서를 공개하고 90% 이상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계약 파기권까지 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조건은 처음 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절대 이런 조건 안 주거든요. 기술 유출을 걱정해서 말이에요. 김 부장이 다시 와서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캐나다가 만족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심지어 72시간 승선 체험까지 허용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자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제안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진정성까지 느껴졌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계약만 따내면 끝이라는 시기였는데 한국은 정말 캐나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런 파트너를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종 회의에서 저는 25년 경력을 걸고 한국을 추천했습니다. 성능이 곧 생존이라고 강조했어요. 정치적 고려보다 우리 군인들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이 일을 한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국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제 25년 경력을 걸고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택한다고요. 데이터와 성능을 바탕으로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키미가 옳았다고,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요. 25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 쟤를 인정해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 거였어요. 한국 선택 발표 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이 캐나다의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보도했어요.
나토 전략 저널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관심이었어요. 제가 25년 일하면서 이런 국제적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는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28일 연속 작전, 400m 잠수, 48명 승조원 운용 이런 스펙들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게 된 거죠. 언론에서도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오쿠스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한국 기술에 대해 문의해왔습니다. 영국, 호주도 마찬가지였고요. 노르웨이와 일본까지 한국과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였죠. 1년 후 첫 번째 KSS가 인도됐습니다. 실제 북극 해역에서 28일 연속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승무원들의 컨디션도 양호했습니다. 정말 약속대로 해낸 거였어요. 한국이 허풍 안 친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죠.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국방부 혁신상을 받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25년 경력의 마지막에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정말 보람찼어요. 상 받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결국 인정받은 거니까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과했어요. 처음에 한국을 의심했던 걸 미안해한다고요. 이제는 한국 기술을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키미가 캐나다를 구했다고 말해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25년 관계가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거든요. 가장 기뻤던 건 한국에서 온 감사 인사였어요. 김 부장이 직접 편지를 보내왔는데 공정한 평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파트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KSS 설계가 세계 잠수함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인간 중심 설계, 장기 작전 능력, 자동화 시스템 이런 개념들이 업계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좋은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라 업계 패러다임을 바꾼 거였어요. 북극에서 작전 중인 우리 잠수함 승무원들이 보내온 메시지도 인상적이었어요. 28일 작전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개인 공간이 있어서 스트레스도 적었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여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극적인 일이었어요. 처음에 모두가 비웃던 한국이 결국 세계 해양 전략을 바꾸는 새로운 나침반이 된 거죠.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뿌듯해요. 25년 경력의 마지막에 이런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캐나다.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후배들에게도 늘 말해주고 있어요. 편견 버리고 데이터만 보라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